저는 김갑두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공원도 산책하고 옛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 못 갔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 가족 소개를 안 했군요. 아내는 몇 년 전 하늘로 떠났어요. 첫째 아들 민규는 38살이고 둘째 딸 민지도 있습니다. 민규 녀석이 문제였습니다. 사업한다고 나가더니 결국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며느리랑 같이 말이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사업 실패로 모든 걸 날렸다더군요. 게다가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알았다. 일단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곧 자리 잡고 나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며느리는 집에서 쉰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되더군요. 결국 제 연금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저까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어떡합니까? 하루는 통장 잔고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눈 녹듯이 줄어들고 있더군요. 이러다간 얼마 못 가겠는데.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곧 안정된 직장을 구할 거라고 며느리도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못마땅해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안 한다거나 집안 청소를 대충 한다거나 젊은 사람이 적응하느라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세대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큰 충돌은 TV 리모컨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더군요. 은퇴하고 나니 TV 보는 게 제 낙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9시 뉴스는 꼭 봤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그 시간에 꼭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양보했습니다. 그래, 봐라. 나는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면 되지.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니 참기 힘들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대뜸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보는 드라마 시간이에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봐라. 하고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고,
뉴스는 뭘 그렇게 매일 보세요? 재미도 없는 걸. 그 말에 꽂혔습니다. 재미. 뉴스를 재미로 보나? 속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양보를 해야 하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9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리모컨을 잡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눈치를 보더군요. 아버님, 오늘도 뉴스 보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보마.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옆에 앉더군요. 뉴스를 보는 내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아예 거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러다 가족 사이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야,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보는 게 어떠니? 하루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루는 너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받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큰 갈등이었습니다. 작은 리모컨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갔죠. 며느리는 제가 TV를 보는 날이면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며느리가 TV를 보는 날이면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완고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예의가 없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조금씩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 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아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와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하기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했죠. 아내, 며느리, 딸까지 모두 모여 김치를 담그면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김장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김장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와 함께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죠. 아들은 일을 나가고 없으니 며느리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김장은 무리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으면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가봤니? 아니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쉬면 나아진다면서 김장은 왜 못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혼자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제가 말이죠. 인터넷으로 김장하는 법을 찾아보고 재료도 직접 사러 다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일.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손이 배추 속을 비비다 보니 금세 아파오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내 먹을 김치인데 어떻게 안 담그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고생하며 김장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절 보고는 한숨을 쉬더군요. 갑두 씨, 왜 혼자 하세요? 며느리는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남의 집 할머니는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해서 겨우 김장을 마쳤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아버님, 김장 다 하셨어요? 응, 다 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일까? 의심이 들더군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치 맛을 보니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담그던 맛있는 김치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김치 담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는 거죠. 아내와 함께 청소를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힘들어도 함께 하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은 일하러 나가고 딸은 출가해서 오지 못했죠. 결국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장 때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얘야, 오늘 대청소하자.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어제 늦게 자서 너무 피곤해요. 좀 더 자면 안 돼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늦게 잤다고? 뭘 하느라고? TV 소리가 늦게까지 들리긴 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고?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다 같이 사는 집인데.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자고 나갈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갑두 씨, 대청소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집 할머니는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청소를 하더군요. 에이, 뭘요.
옆집 사는 사이인데 이 정도야 뭐. 결국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청소 다 하셨어요? 집이 깨끗해졌네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 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늦잠 자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또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그저 형식적인 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와 함께 봄맞이 청소를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웃으면서 일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소는 끝났지만 마음속 먼지는 털어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당에 잡초를 뽑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부터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더군요. 힘겹게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작나는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려면 일단 아침 식사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부엌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며느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잠깐 좀 와줄 수 있니? 잠시 후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구나. 어제 허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오늘 아침밥을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도 지금 바쁜데 귀찮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잖니?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시키시면 어떡해요? 라면 정도는 직접 끓이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라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그걸 귀찮다고?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게 할 말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이 집에서 산다고 해서 저를 식모처럼 부리실 건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이 있다고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식모?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느냐? 내 연금으로 너희 먹여 살리면서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김장의 대청소까지 그동안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편 따라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눈치를 주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눈치? 내가 너희에게 언제 눈치를 줬다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눈치 줬지. 내 집에서 내가 맘대로 TV도 못 보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게 내 집 맞아?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여기 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나가라고 하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좋다. 그럼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말씀을 심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터진 화를 누그러뜨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해. 네 남편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세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녀의 말에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야. 허리 아파서 밥 차려달라고 했더니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귀찮다고. 나도 너네 귀찮아. 당장 나가. 며느리는 흐느끼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면. 아들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습니다. 얘기할 것 없어.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당장 나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못된 자식들이었나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정말 못된 자식들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말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야. 내가 너희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나? 너희도 이제 다 컸잖아. 알아서 살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아버지 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해? 지금까지 뭐했어?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은 변함없어. 나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나가.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네요. 떠나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켰습니다. 짐 싸는데 얼마나 걸리지? 한두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다. 2시간 뒤에 이 집에서 보고 싶지 않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작은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짐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갑니다. 그래. 잘 가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와 손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갈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찬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라면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라면도 없는 빈 찬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배는 고파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화기를 들어 근처 중국집에 자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떠난 가족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고 며느리의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요. 이런 물건들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장면이 도착하고 혼자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식사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박 할머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갑두 씨.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한순간에 내쫓을 수가 있어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갑두 씨. 이렇게 아픈데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해요? 가족들 다시 불러들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제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규.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회 몇 번을 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직장도 구했어요. 직장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제발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 가족 꼭 지키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서운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하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규야, 나도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 제발요. 손주 생각도 해주세요. 그 말에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손주 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라디오를 들어봐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경로당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소소한 것들을 즐길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여러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이, 갑두. 오랜만이구먼. 어디 아팠나? 김노인이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자리에 앉자 이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갑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먼. 무슨 일 있었나?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제 아들 내외를 내보냈어. 뭐라고? 갑자기 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내외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못마땅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 어떤 일들인데?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들놈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용직만 전전하고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 연금으로 넷이서 살면서 말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허리가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 좀 차려달라고 했더니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더라고.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해서 나가라고 했지. 아이고, 그 정도면 너무했구먼.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넌 잘했어. 김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내쫓는 건 좀.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 당신은 아들 내랑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노인이 반박했습니다. 맞아.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갑두, 넌 잘한 거야. 최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아이고,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갑두야.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좀 누려야 할 나이 아닌가.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너무 자식 생각만 하다가는 너만 손해야. 이 노인도 동의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딸 내외를 내보냈어. 최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하고 애 데리고 들어왔거든. 처음엔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점점 내 집 안방을 차지하더라고. 결국 싸우고 나가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 처음엔 좀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두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가 한 결정이 옳았어. 김 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 인생 좀 살아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설마 받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김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 갑두야, 지금 너가 흔들리면 안 돼. 한번 내린 결정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 이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너가 지금 무너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최 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점점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옛날 추억 등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적막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의 대화 이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대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김 노인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갑두야, 우리 강원도로 여행 한번 가보지 않을래?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 시기에 진달래가 참 예쁘더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갈까? 우리는 일주일 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 노인, 이 노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행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역에서 만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경포대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지? 김 노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해산물을 실컷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회와 해물탕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갑두야,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좀 편해진 것 같아. 다음 날은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구름,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 모든 게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고민들이 다 작아 보이는구먼. 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좁은 곳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안목해변에서 유명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제주도 어때? 좋지. 우리 제주도 가서 한라산도 오르고 말도 타보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장기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부의 짜릿함이 좋았습니다. 갑두, 너 요즘 젊어진 것 같아. 최 노인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갑두야, 너 요새 표정 봐. 완전히 달라졌어.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우리 나이에 이제 자식 걱정하다 늙을 순 없잖아.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순천만 갈대밭에서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갑두야, 전화 안 받나?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광고 전화야.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왜 전화를 한 걸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어.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 결혼식 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용서를 빌고 싶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부탁을 하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평화로운 날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갑두야. 너가 한번 물러서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무슨 일인지 들어보는 게 어떨까? 박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의견이 갈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빈자리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집에 돌아와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너희도 너의 삶을 살아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거나 연락이 올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과는 멀어졌지만 저는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잠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 삶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김명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의 젊은 시절이 꿈만 같고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아들 홍태기와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딸 홍미는 시집 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 보고 싶을 때면 전화라도 한 통 하곤 하죠. 우리 아들 홍태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항상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먼저 걱정해주는 효자예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예요.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며느리도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나오죠. 마치 손님처럼 말이에요. 방에서는 게임 소리랑 웃음소리만 들려요. 가끔 호기심에 문 앞에 서서 들어보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집안일은 누가 하나 생각이 절로 들죠. 처음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해봤어요. 얘야,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렇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는 척만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대답은 하는데 그 뒤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게 참 쓰린 감정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취미라도 있어? 관심을 보이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며느리는 대답했어요. 아, 요즘 온라인 게임에 빠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게임이라니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은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식구들 빨래도 제가 다 하고 청소도 제가 해요. 설거지도 물론 제 몫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빨래예요.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옷들, 그리고 제 옷들까지.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청소를 해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도 닦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죠. 식사 준비를 하고 먹고 또 설거지를 해요. 오후에는 다림질을 하고 빨래를 개요. 저녁이 되면 또 식사 준비, 설거지의 반복이에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 보여서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너는 쉬어. 며느리는 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젊은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참자, 참아. 이것도 다 내 팔자려니 하면서요. 명절 때는 더 힘들어요. 제사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친척들 접대도 해야 하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장도 보고 음식 재료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는 날도 많죠. 며느리는 그때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가끔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나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친척들이 물어보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둘러대곤 해요. 하긴 뭐, 나온다고 해서 도움 될 것도 없겠지만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며느리를 위해 변명하는 것도 지치고,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아들 홍태기가 있어 다행이에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면 며느리 생각에 한숨이 나오죠. 둘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때로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해서 저러나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죠. 저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최 여사님이 지나가시다 말을 걸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빨래를 하고 마당에 널면 옷들이 햇볕을 받아 향긋해지거든요. 그렇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 너머로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은 씨, 요새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마당도 깨끗하고. 최 여사님은 제 또래의 이웃이에요. 같은 처지라 그런지 늘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가시처럼 와닿았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줄을 모르네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 앞에서 며느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최 여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이, 그래도 젊은 애가 그러면 되나?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순간 겁이 났어요. 남이 우리 집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됐어요, 여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 일이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났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제 잘못인 것 같아 괴롭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정에 가요.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친정에서 밥 먹고 오는 거야?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밥을 안 먹나? 매일 챙겨주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하는 밥상인데 그걸 두고 친정밥이 그립다니. 하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내비치진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다녀와.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가 얘기, 정치 얘기까지. 저도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요새도 일 안 한다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끄러움, 원망, 그리고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김 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명은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해주고 있잖아.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거들었어요. 맞아.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있더라고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얘야, 저녁 먹어야지. 며느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조금 있다 나갈게요. 방 안을 둘러보니 어질러져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과자 봉지도 보이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방 좀 정리하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그저 말뿐이라는 걸.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이 방은 그대로일 거라는 걸. 그래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에게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 밥 먹자.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죠. 저는 이 침묵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왜 저애는 저러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건 없으세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만 잘 지내면 돼.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걸.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아침 식사를 차렸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명절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혼자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죠. 제수 음식 재료부터 과일, 떡, 한과까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은 명절 준비로 정신없는데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죠.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홀로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저도 이렇게 고생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내일은 집에 있을 거니?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네. 집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왜 이렇게 며느리를 옥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을 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죠. 얘야, 점심 먹어야지.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니? 할 일이 많아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왜 며느리는?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추석인데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이 들었어요. 명절이 즐거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사 준비를 하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며느리도 드디어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겠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결국 말을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의 행동에 친지들의 눈총이 쏟아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죠.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명은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냐? 홍태기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살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되기도 했거든요. 복잡한 마음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때문에 듣게 된 친척들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깼어요. 명절 뒷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의 설거지가 그대로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에휴. 설거지를 하면서 어제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친척들의 말,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한참을 그릇을 닦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얘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어제 친척들이 많이 왔다 갔잖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서 뒷정리를 계속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일이 끝날 즈음에는 온몸이 쑤셨어요. 점심때가 되어 아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늦게 일어났네요. 많이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방으로 가더니 노크를 했어요. 여보, 일어났어? 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셨대.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지 마. 하지만 어머니, 내 아내잖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 사이 안 좋아지지 않게 조심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며느리는 점심때나 돼서야 방에서 나오고 저녁엔 TV만 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출근할 때마다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곤 했죠. 어머니,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뭐라도 해달라고 외치고 싶었죠. 가끔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걸까? 아니면 너무 관대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명절 때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친척들의 눈총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 가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날이었죠. 평소엔 그저 수다를 떨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치 제 고민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아직도 그래? 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에휴, 어떡하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 한숨에 저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했는데 최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 말을 듣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은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장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네셨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평소에 조용하던 박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할머니를 쳐다봤죠.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늘 조용히 계시다가 가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마치 법과 같았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존경받는 분이셨죠.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박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박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났거든요. 박할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가실까 봐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도 됐고요. 지금도 힘든데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 이대로 가다간 너희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달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명언아, 너희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기거든. 박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제 마음속 의문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의 도리까지 변하진 않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한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달까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누군가가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박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죠. 며느리 불러. 내가 할 말이 있어. 박할머니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긴장이 됐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박할머니께서 오셨어. 이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됐거든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나 봐요. 평소에 경로당 다녀온 날이면 제가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얘야, 너 시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니? 박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모습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난 네 나이 때 시어머니 똥오줌을 받아냈다. 시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 동안 간호했고, 너는 뭐가 그리 힘드냐? 박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맞아, 그래.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며느리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쩌면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저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해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는 거지. 너가 시어머니를 도와주면 시어머니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난 너를 혼내러 온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결국 너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얘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 그동안의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거라. 명언아, 너도 며느리의 마음을 더 열심히 헤아려야 해.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제가 가르쳐 줘야 할 때가 많았어요. 얘야,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고, 며느리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가끔 실수를 해서 국물을 쏟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 조금씩 배워가면 돼.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솜씨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며느리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오늘은 혼자 해봤어요. 어떤가요? 놀라움과 기쁨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탁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말 잘했구나. 고마워.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라고.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그럴 때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둘 다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얘야,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너의 방식대로 해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여쭤볼 걸 그랬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변하니 아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죠. 어머니, 와이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걸 칭찬하기도 하고,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취업 문제가 그중 하나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은 없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적어도 일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해.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얘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고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이제 며느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집안일은?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퇴근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청소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돌봤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대청소를 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며느리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돕고 싶어졌고, 며느리도 제 희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됐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나가 살겠다는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너희 둘의 생활이 필요하지. 아들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섭섭하셨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았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게 되니까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달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께 배운 요리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런 초대를 받으면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의 정성과 노력이 고마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새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날이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음식 어떠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정말 맛있어.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으며 울었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자주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달래주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태교에 좋은 책을 함께 읽기도 했죠. 어머니,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작고 귀여운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어머니, 우리 아기 예쁘죠?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때 문득 박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퇴원 후 아들 내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내게 됐어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찼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 박할머니도 초대했죠. 박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박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난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한 덕분이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박할머니의 조언.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며느리와 함께 아기를 돌보고 저녁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가끔은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조차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을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우리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